이렇게 평생 교육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신 분이 이 시간 우리에게 좋은 강의 준비하셔서 들려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저 평생학센터 소장 이수연입니다. 저희 부천시 평생학센터는 부천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이제 교육센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간의 교육 그러면 이제 뭐 다들 여기 교수님이시고 뭐 기자분들 계시고 이제 지난 경력을 통해서 많이 공부를 하셨겠지만 이제 교육이 더 이상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 밖에서 오히려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 성인들, 시민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이제 이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시에서 이제 그 직영으로 하는 교육센터가 다 있어요. 어느 지자체나. 그래서 부천시도 이제 평생학센터가 있고요. 저희 이제 사무실은 1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천시민학습원은 이제 저희 평생학습센터와 평생교육과가 같이 시민에게 이제 공간을 공유하는 자리로 지금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동아리들과 그리고 또 3월부터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강해서 이제 열릴 거예요. 그런데 이 웰다잉으로 이 송기수 선생님께서 공부하신다는 거는 제가 오래전부터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교실 예약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멀리서만 바라뵀었는데 늘 오시면 단정하게 그리고 제가 늘 저 반짝이는 늘 타이를 멋지게 메고 오셔서 인사 전해주시고 오늘 강의랑 즐거운 모임 가졌습니다 하고 나가시고 그래서 그렇게만 인사를 하고 지내다가 저한테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사실은 좀 걱정이 되면서 제가 아는 분야와 선생님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분야가 과연 접점이 맞을까 고민을 했더니 이제 원장님께서 충분히 접점이 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웰다잉 쪽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평생교육과 맞닿아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 그냥 편한 마음으로 준비해라 하셔서 1시간 정도 가량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 첫강 때 와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사장님께서 부르시면서 얼른 뛰어가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해서 오늘 좀 연달아 듣게 해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냥 편하게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교육에 대해서 워낙 많이 했고 지역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평생교육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해야 되겠다. 저희도 시민강사를 많이 육성하고 지역사회 기관들과 많은 사업을 해서 그런 점을 좀 고민을 했었는데 막상 준비를 하려니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100세 시대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 그리고 100세 시대가 돌입하면서 사실 평생학습이 화두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 이제 노인교육과 웰빙, 웰다잉도 다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와 있지만 오늘 그 주제 중에서 저는 선생님들이 강의도 하시고 그리고 매달 한 번씩 모이셔서 공부하다 한다고 하시니까 평생교육 쪽에서 팁, 그 다음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을 사실은 100세 시대의 축복인가 재앙인가로 잡게 됐지만 어쨌든 저희는 축복으로 가자고 평생교육과 웰다잉 또 이 운동들을 하시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저의 사실은 키포인트는 가르치고 배우는 그 끝없는 학습과 실천이라는 데 좀 관심을 두고 거기에 중점을 맞춰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니다.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이 사실 가르치고 끝없이 배우시면서 이제 지역에서도 봉사하시는 걸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지금부터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제가 오늘 이 PPT를 준비하면서 책을 한 5-6권 정도 제 전공 분야와 함께 이제 저희 이 웰다잉 쪽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같이 이제 좀 맞춰서 준비를 했으니까 나중에 시간 되시면 독서회도 하신다니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최근에 가장 감동 깊게 들은 나이 듦을 배우다라고 해서 이제 나이 들고 우리가 잘 죽는 것도 학습하고 배워야 되는 시대잖아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일단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평생학습이 뭐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모르니까 좀 이렇게 기사도 좀 검색해보고 웰다잉도 쳐보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실 페이스북에서 본 건데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기사가 났더라고요. 구글이 컴퓨터나 웹뿐만 아니라 2013년도에 이제
환경과학연구소를 만들면서 500세에 도전하는 2013년이면 꽤 빠른 시간인데 이 프로젝트를 벌써 시작했는데 약간의 성과를 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됐어요.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서 떴는데 인간 500세를 만들 수 있는 키워드를 찾는 그 답을 이 지하에서 살고 있는 벌거숭이 두더지를 3,000마리를 가지고 2013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 두더지는 지하에서 살고 있는 생물 중에 하나인데 이 보통 두더지보다 32세 정도로 더 살면 인간의 나이를 치면 800세를 사는 그런 동물이래요. 그래서 얘네는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800세를 살까를 연구해 봤더니 이 두더지가 갖고 있는 DNA는 늙거나 파손되거나 하더라도 바로 재생이 되고 통증을 느끼지 않고 그 생명력을 굉장히 길게 유지한답니다. 산소 없이도 18분을 살 수 있고 뭐 물론 땅속이라 그럴 수 있지만 뭐 여러 가지 환경을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재생이 빠르대요. 그래서 이 DNA를 뽑아서 인간 DNA와 이제 연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500세를 살게 될까요? 선생님들? 저는 지금 생각해도 야 이게 저는 120세를 산대요. 제가 올해 50세가 됐는데 저희 때는 저희가 이제 노인 연령기에 들어가면 축복받으면 140 조금 운동을 열심히 하면 120 정도는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좋은가 과연 오래 산다는 게 그러면 그 긴 노인기 성인기의 과정을 어떻게 잘 대비하고 살아야 될까가 사실 평생학습에서도 굉장히 화두예요. 여러 영역에서. 그래서 이걸 한번 찾아봤고요. 또 하나의 기사 중에 또 한 건 아까 이제 선생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듣긴 했는데 이제 웰다잉법이 연명치료 중단 2월부터 이제 존엄사를 허용해서 이제 막 이제 실제로 이제 가동이 되는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100세를 넘어 500세를 살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한편에서는 100세를 살던 80세를 살던 태어나서 열심히 살다가 어떻게 하면 존엄성과 인간다움을 유지하면서 잘 죽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불균형이 시대이면서도 좀 혼란기 같은 제 눈에는 사실 그렇게 보였는데 저도 이거 쓰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아버님도 이제 돌아가시긴 했는데 저희 아버님도 항암 치료 나중에 거부하시고 이제 진통제도 거부하시고 이제 꼿꼿한 정신으로 계시다 가시겠다고 좀 고통스러워하긴 하셨지만 어쨌든 이 과학기술의 문명에 힘입어서 인간이 끌려가서 오래 살아야 되는가 스스로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교육 쪽에서도 같이 고민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웰다잉 하면 마치 노인기에 접어든 이제 그분들께서 죽음이 어쨌든 시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다가와서 그분들의 문제인 것 같지만 실제로 요즘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문제들은 고독사, 중장년층이 굉장히 많아요. 중장년층 하면 40대에서 이제 50세입니다. 지금 저희 부천시 안에서도 이 고독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 지역사회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혼자 사는 분들을 어떻게 끌어내서 그분들이 오늘도 살아계신지 아침을 드셨는지 점심을 드셨는지 확인할 방법들에 대해서 시도 그렇고 보건소나 이 이제 사회관계망 안에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최근에 지자체에서 굉장히 관심 많이 받는 방법이 뭐냐면 요구르트 배달하는 아줌마들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에게 몇 구역을 정해줘서 요구르트를 배달하면서 혼자 계신 분들의 이제 생보, 그 다음에 안정성을 확인받는 방법을 좀 고려해서 실제로 지자체에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정책적으로나 사람을 파견해서 하기보다는 정상적으로는 이웃과 같이 사는 이 위아래층이 함께 고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이제 고민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웰다잉에 반대되는 말이 고독사라고 이제 이 기자분은 그런데 추천이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고독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기사에서 보면 45세에서 64세까지 중장년층이 집중적으로 고독사를 당하는 나이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65세 이상의 노인보다 훨씬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부분만. 그리고 그 중에서도 50대가 35%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연령대가 있고요. 고독사한 사람의 또 슬프지만 84%가 남성이라고 이제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구조 자체가 잘 산다 하면 또는 남성들은 직위와 직함이 인생의 전체이기도 한 시절이 있었고 직위와 직함이
그분들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은퇴를 맞이해서 잃고 났을 때 주위에 사람도 없고 가족하고도 연계가 끊어졌을 때 경제력이 떨어졌을 때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병까지 얻어서 도둑사하는 문제도 저는 좀 웰다잉 분야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제 기사를 보면서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평생교육 쪽에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잘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것, 존엄하게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하는 이슈를 또 하나 공감하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찾던 기사 중에 이 선생님의 이름은 제가 외우지 못했는데 마큐 윌리엄스 박사라고 노인학 분야의 미국에서 최고의 이제 권위자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노인의 독특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웰다잉과 맞닿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기사에 좀 캡처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평생교육 쪽에서도 블루오션이 어디냐 그러면 이제는 청년, 중장년 여성이 아니라 노인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준비를 어느 지자체가 더 빨리 하고 평생학습에서도 그 분야에 대한 어떻게 빨리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가 굉장히 화두예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제 평생교육 정책도 뭐 여성 청소년 분야나 뭐 보건 쪽도 마찬가지지만 그 분야에서 빠지지 않는 부분이 노인과 중장년층을 어떻게 제2의 인생을 대비하고 웰빙을 추구하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이제 고민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특히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나이 듦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력도 있고 자신의 이제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리더이시고 이 강의를 끌고 나가시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이제 그 나이 듦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리고 이 책에서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나이 듦은 사실 생체적인 심리적인 나이 듦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심리학적인 사회학적인 나이 듦이 훨씬 더 부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웰다잉과 웰빙에서 제가 중요하게 선생님들이 한번 같이 곱씹어서 고민해 주실 부분들은 생리학적인 나이듦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문화적으로 나이듦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같이 좀 고민하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문화적인 거 외에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생리적인 거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가면 늦는 거지만 이 마인드와 에너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연구들에서 오히려 중년기 이상에서 이 수용성과 융통성과 문제 해결력이 훨씬 젊은이보다 높다. 그래서 오히려 평생학습하기에 가장 적절한 연령층을 찾는다고 하면 그거는 바로 중장년 이후부터의 노인기까지라고 하는 연구 보고서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웰다잉의 문제는 생리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젊어 보여요, 활기차요 이런 것보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나이 듦에 대한 심리학적인 케어와 이 문화적인 것 그래서 부천시만이라도 사실 이 나이 듦이 뭔가 잉여된 집단을 먹여 살린다거나 아니면 뒷방 구석 노인들처럼 대한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의 인생 커리어 경험이 하나의 진짜 역사이고 어느 유명하신 분이 얘기해서 제가 그분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지만 한 노인이 죽는다는 건 도서관 하나에 이 많은 지식과 경험이 같이 죽어버린 거라고 똑같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한국 사회에서는 이 노인 인구에 대한 그런 경험과 역사성을 잘 인정하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사실 앞에 나온 책에서는 많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웰다잉은 잘 존엄하게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웰다잉을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심리, 사회 구조적인 것도 사실 세팅을 잘해야 된다라고 저는 평생교육을 하기 때문에 공공 분야에서 함께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에서 원장님께서 지금 저한테 말씀하셨던 거는 모임이 굉장히 오래되고 우리가 좋은 시간을 나누고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봉사를 하셨는데 대단하시더라고요. 뭐 어느 정도의 활동비는 받으셨지만 거의 이제 자원봉사와 공헌 활동을 하셨다는 게 굉장히 놀랐는데 그 비단 이 모임이 이렇게 이 단체 하나뿐만 아니라 지역 단체 굉장히 많은 단체와 기관들이 열의를 가진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어떻게 연계해서 시너지를 낼까? 그러면 부천시가 이 나이듦과 웰다잉에 대한 문화를 좀 확산하는 데 더 좀 불이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책을 좀 권해드려요. 그래서 저는 사실 웰다잉도 사실 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 운동이고 의식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누구나 다 나이가 들고 저도 언젠가는 할머니가 돼서 죽을 거지만 그 죽음과 늙는다는 것이 추락하거나 이제 쇠퇴되는 과정이 아니라 아름다운 생을 잘 받아들이고 마감하는, 사실 성장의 한계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지만 의식적으로 아직, 그러나 노인기가 되는 것도 저는 성장의 한 단계라고 보거든요. 저희 교육학적에서는. 그래서 이 학자분의 이야기와 책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육학이나 평생교육 쪽에서는 사실은 평생교육의 탄생이 미국이나 영국, 독일, 유네스코에서 시작이 됐어요. 1990년도부터. 그러니까 사회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고 사람들의 요구는 굉장히 다양해지는데 그거에 대한 대처를 국가나 세계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들이 스스로 그거를 학습해서 배우는 시대가 어쩔 수 없이 왔어요. 우리가 제가 아까도 선생님하고 이제 식사하고 걸어오면서 누가 제 생명을 150살까지 살게 해달라고 제가 빌은 적도 없는데 이 사회에 사는 한 제 생명과 연령은 계속 이제 늘어날 건데, 그런 거에 대한 국가적인 책임과 지방적인 책임 빼고 과연 개개인들이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을까를 보면 참 갭이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은 사실은 이제 학교 교육을 받은 청년기를 뺀, 그러니까 대학 이상의 졸업을 나와서 사회에 돌입한 성인들부터 이제 돌아가시 직전까지의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과 정책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평생교육은 무슨 이렇게 백화점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의 명칭이 아니라 기존의 학교 교육 중심에 반대되는 굉장히 보다 더 넓은 교육에 대한 어떤 이념과 철학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영역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거는 레빈슨이라는 교육 심리학자가 40명의 남자들을 대상으로 20년간 추적을 했어요. 과연 인간은 죽을 때까지 어떤 인생의 경로를 겪게 될까? 저희 교육학 쪽에서는 그거를 발달 단계라고 얘기하고 성장 단계라고 하는데, 이 책은 저희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 이제 거의 교과서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는 것처럼 성경처럼 많이 읽는 책인데, 이 사람들을 20년간 종단 연구에서 추적을 해봤더니 인생은 물 흐르듯이 이렇게 쭉 흘러가지만 여러 사람을 봤을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림이 이렇게 나오더라라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성인 초기, 이게 이제 학교를 졸업해서 성인기에 들어가게 대학생이 되면, 그리고 결혼을 해서 사회에서 열심히 살다가 퇴직할 나이가 거의 이쯤이에요. 그래서 중년기를 맞이하고 이제 일하는 경제적인 일터를 떠나고 자기의 직위와 직함을 내려놓게 됐을 때 굉장히 많은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남자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직장 상사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의 리더로서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기들을 결치고 나서 이 과정들을 잘 슬기롭게 잘 보내면 그 다음 단계인 노인기를 비교적 수월하게 맞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좀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교육학에서 보면은 100%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인간의 흐름이 대체로 이렇다고 볼 때 이 단계에서 성취가 잘 된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쉽대요. 그리고 이 사이에 갈등기가 아니라 방황기가 있어요. 그래서 가을 되면 떠나고 싶기도 하고 우울증에 겪기도 하지만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들은 그 다음 세대로 잘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중요할 때 이 전환기들을 우리가 교육적으로 어떻게 케어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 연령기로 볼 때 중요한 시기예요. 예를 들면 예방주사를 미리 맞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저희는 보고, 저는 정책적으로 요럴 때 이 이제 연령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어떤 교육 프로그램과 정책 사업을 할 수 있는가를, 사실 저는 그런 식으로 좀 고민을 하는데, 선생님들도 전체적인 이 흐름을 봤을 때 나이별로 연령대나 발달 단계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를 이제 한번 새롭게 평생교육적인 측면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단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 어쨌든 한 세계에 들어가 있는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고 열심히 공부하고 멘탈도 훌륭하고 강의도 많이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와 어떻게 연관을 잘 맺느냐. 그래서 나와 세계라는 건 이제 선생님들이 활동하시는 주위 환경, 지역사회일 수도 있고 그게 뭐 교회가 될 수도 있겠고 직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세계와 이 나를 어떻게 잘 연계하면서 가느냐가 잘 살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결과로, 그러니까 공통적인 분모로 찾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웰다잉을 할 때도 물론 더 이상 연명은 하지 않겠다는 사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 안에서 전체적으로 사회 안에서 이 문제를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는 것이 조금 더 확산적이서 좋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에서 제일 화두가 원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저희는 인생에서 가장 긴 성인기와 노년기를 살아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이 성인기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노인기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빨리 변화하는 이 경제, 정치, 사회, 특히 과학 분야에서 어떻게 내가 대응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이제 각계전투로 개인적으로 그걸 찾아내야 되는 아주 각박한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평생학습이 더 중요해졌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생님들과 이제 제가 저는 어쨌든 제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선생님들의 인식과 어떤 경험 노하우에서 고민하실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보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이제 바람입니다.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박수 이 자료는 제가 회장님한테 다 드렸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읽은 책이 저 서드 에이지라고 예전에는 청년기는 한 번밖에 없었어요. 청년기는 이퀄 뭐냐면 성장기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장기는 학교에서 모든 걸 다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육체도 튼튼하고 에너지도 많고 머리도 맑은 시기. 그래서 기존의 이제 교육의 패러다임 안에서는 학교 청장기에 다 배우면 일생을 살아갈 수 있을 힘을 얻는 것이다라고 믿었지만 실제로 세계는 그렇게 천천히 돌아가지 않고 녹록하지가 않았어요. 훨씬 더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이 서드 에이지라는 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환기 시점에 사춘기처럼 저희는 또 사춘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인생이 길어졌기 때문에 사춘기를 젊었을 때 알았다면 이제는 중장년 50대, 60대에 사춘기가 내 인생은 뭐고 나의 정체성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시기가 어른에게 한 번 더 오게 된 시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서드 에이지라고 새로 생긴 이 시기를 어떻게 잘 고민하느냐. 선생님들이 하고 계신 일이신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1차 성징이 우리는 청소년기가 다 끝났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그래서 제2의 나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강화하고 탐색하는 시간이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 성인기에 와서. 그래서 이 생을 우리가 남은 그 이후에 엄청난 시간을 어떻게 잘 살아낼까. 그리고 그 안에 웰다잉도 들어가지만 인간답게 존엄하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가정과 이웃과 사회 국가까지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까가 굉장히 이제 중요해진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 책도 굉장히 이 전환기를 잘 살아낸 제가 기억하기로 한 30-40분의 이제 사람들이 인터뷰에서 결과를 만들어낸 연구 보고서들이 많아요. 소설이 아니고. 그래서 이 책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강의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때 이제 우리가 많이 겪는 것이 사실은 그간은 굉장히 자부심 있게 나 이런 사람이고 나 이런 거 할 수 있고 나의 직함은 뭐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하여튼 직함이 곧 그 사람의 정체성과 연결이 됐는데 사실 직함은 매일 바뀌잖아요. 나이 들면 또 바뀌니까 내가 계속 바뀔 수는 없는 문제들에 대한 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갈망과 상실감, 성취감, 또 자신감이 있었던가 하면 내려놓고 나서 회의, 체면, 희망, 흥분과 무력감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이 시기다. 그래서 웰다잉도 조금 더 젊은 사람에게부터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의학 쪽에서는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사고를 크게 당했을 때 특히 산소가 뇌에 공급되는 시간이 이제 맥시멈 4분 안에 산소가 뇌에 공급되지 않으면 그냥 식물인간이 되거나 죽는데 그걸 골든타임이라고 한다면 인생에 있어서의 골든타임은 뭐가 될까요? 내가 웰다잉하고 인간으로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미리 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일까를 웰다잉 측면에서 한번 그 연령을 딱 만들어 고민하셔서 좀 정의를 해봐도 저는 연구하신다니까 그것도 좀 재미나고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평생교육을 정책적으로 하니까 저는 올해 이제 인생학교라고요. 그 4개 대학이 있어요, 부천시에. 그래서 4개 대학하고 이제 협약을 맺어가지고 대학 안에 이제 훌륭하신 교수님들도 계시고 시설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시설을 활용해서 은퇴하기 전에 나는 은퇴를 하면 뭘 하고 싶을까를 미리 고민하게 하는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밤에다 하는 이유는 은퇴 전에, 그러니까 늙기 전에 아니면 은퇴 전에 미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웰다잉도 죽기 전에 한번 고민해 보는 것처럼 거기에 오신 분들은 50대 분이 가장 많으셨고 남성분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대학 캠퍼스 안에서 목공을 배워서 사모님께 이 아름다운 탁자를 선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공 기술을 배운 동문들이 모여서 지역사회나 지역아동센터나 노인정에 함께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모든 과정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성장은 제가 공부하고 경험한 바로는 성장은 혼자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키는 혼자 크는데 마음 성장과 지혜의 성장은 혼자서 아무리 책을 읽는다고 해도 머리는 커질 수 있고 지식은 높아가지만 지혜와 성장은 결국은 내가 그걸 실제로 해보고 안 됐을 때 어떤 자괴감도 느껴보고 또 다시 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산지식과 산지혜들인데 그런 것이 쌓여가는 사회가 평생학습 사회고 미래 사회인 것 같아요. 잘 배웠고 박사학위가 몇 개고 졸업장이 몇 개고 수료증이 아니고 우리가 끝없이 시도해봤지만 그래서 얻은 경험치들을 함께 공유하는 사회가 그렇다라고 이제 평생학습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폭을 좀 확장하고 인생 주기로 봤을 때 웰다잉 쪽도 조금 더 젊은 친구도 조금 더 미리 와서 고민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부는 선생님들이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이제 막 던집니다. 이게 시간도 짧고 저는 웰다잉을 아직 힘들게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평생학습이라고 왔을 때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온 거라고 사실상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평생학습을 이끄는 기관은 OECD와 유네스코입니다. 기존의 학교 교육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굉장히 발전시킬 거라고 믿었지만 물론 과학과 경제, 사회 분야는 발전했지만 인간은 반대로 더 피폐해졌어요. 고립되고 외롭습니다. 그리고 다 자괴감에 빠져있고 우울감에 빠져있어요. 경제는 올라가는데 그것의 책임을 어디에 묻기 시작했냐면 1970년대부터 그간의 교육이 잘못됐다로 이제 회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제도가 인간을 망쳤다. 교육은 교육 이퀄 졸업장이 아니고 교육은 학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비판이 많이 일었어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반성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는 교육은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강사나 뭐 여기 교수님들 다 계시겠지만 교수님들이 하는 것 외에도 학교 밖을 나오면 교회에서도 생협에서도 마트에서도 시장에서도 하물며 지나가서 공원에서 만나는 어르신께도 배울 수 있는 것이 학습이다라고 굉장히 폭이 넓어진 거예요. 이 될 수도 있고 생선을 잘 다듬는 법이 될 수도 있고 다림질을 잘하는 법일 수도 있고 잘 사는 법일 수도 있고 이 사회를 바꿔나가는 수도 있어요. 굉장히 내용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미 100세 시대 국민평생학습 생태계에는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지금 시행된 지가 1992년부터니까 거의 2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평생교육에 대해 개념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 3가지 정도를 정리해 왔어요. 평생교육의 개념을 생각하실 때는 뭐 학생들이 저도 강의를 하고 했지만 가장 평생교육하면 떠오르는 말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다 죽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배워서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조금 약간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물론 죽을 때까지 공부할 필요가 있는 시대이긴 하지만 사실 저는 공부와 학습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한국에서 쓰고 있는 평생교육이다라는 어떤 개념이냐 하면요, 이쪽은 이제 공간적인 개념이고 이쪽은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평생교육이 뭐예요? 라고 하면 태어나서,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우리가 받는 모든 교육을 다 평생교육이라고 합니다. 대학에서 받은 것도 있고 기업에서 받은 것도 있고 여기 와서 웰다잉으로, 그리고 서로 선생님들께도 배운 것조차 이제 여기는 다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는 공간적인 측면인데요. 이쪽은 저희 제도적으로 보면 굉장히 형식적인 교육체제, 어떤 게 가장 제도적으로 형식적인 될까요? 교육하면 학교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대체로 민주주의를 이끌어갔던 도시, 이게 세계적인 국가들에서 하고 있던 그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교육의 내용까지 이미 다 결정했잖아요, 국가가. 그래서 한때는 국민 의례 선언 뭐 이런 것도 외워야 되고, 그리고 몇 점 이상을 통과해야 가르칠 수 있고, 어디 가서 시험을 봐야 되고, 이런 거를 국가가 다 통제하고 결정하던 시대에서부터, 그런 공간에서부터 이제 나오면 뭐 교회도 될 수 있고 기업체도 될 수 있고 뭐 슈퍼도 될 수 있고 다양한 이런 평생학습관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공간에서 하는 쪽인데 이쪽으로 갈수록 국가가 손을 미치지 않는 공공 영역이 아니라 민간의 영역으로 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비영리단체 하셨다고 그러셨나요, 원장님? 가장 아주 민간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게 비영리단체거든요. 완전히 공공의 역할과 관의 냄새가 전혀 없는 자율성과 열정으로 유지되는 최고로 비형식적인 교육 기관의 이제 공간까지 포함하면 평생교육은 사실 다 이제 이 시간적인 개념과 공간적인 개념을 다 아우르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무역도대체 다 교육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기존의 학교 교육은 아동기서부터 이제 학교 교육에서 받은 교육만, 그래서 기존이 교육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배운 것만 생각했던 시절에는 여기 부분을 다 교육이라고 생각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인기에서 또 노인대학에서나 또 다시 학교에 들어가신 분들, 국가가 인정하는 쪽, 그 다음에 노인이지만 비영, 선생님들 아마 이 영역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쪽 영역, 그리고 아동이지만 특히 이 학교 교육에서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은 다시 한번 그 정규 학교 교육성으로 들어갈 기회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지역아동센터나 비영리단체에서 케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 분야를 4가지를 다 아우르는 걸 평생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뭐 형식, 비형식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합의 개념입니다. 통합이라는 거는 대학에서 배웠던, 대학에 못 갔지만 지역사회에서 배웠던, 아니면 웰빙 연구소에서 배웠던, 아니면 이 대학원과 그 이상에 가는 어떤 그 학점 인증제에서 배웠던 모든 교육은 서로 인정이 되고 그것이 사회에서 환원되어야 된다는 통합의 개념이 평생교육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주 짧게 설명드리면 평생교육의 개념은 사실 한 학기 들어도 공부해도 정말 너무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표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모든 학습과 교육을 아우르지만 반드시 그거는 격화되거나 뭐 어디 가서 배운 건 인정을 안 한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통합되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된다는 게 평생학습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중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제 평생교육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이제 툭툭 개념들을 이제 던지는 건데요. 평생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문건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주제어, 키워드가 뭐냐예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 학문 분야를 뭔지 설명할 때 1시간에 설명하는 게 아니라 키워드가 있거든요. 주로 공통적으로 쓰는.
그리고 그 분야를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개념들이 있어요. 웰다잉은 뭔지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만 평생교육 쪽에서 가장 개념적으로 모두가 동의하는 거는 이 러닝 투비라는 이 책의 제목이에요. 이 러닝 투비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존재를 위한 학습입니다.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학습의 이유는 한 사람의 존재를 위한 학습과 교육이 돼야 된다는 게 이 책의 키워드고, 이게 유네스코의 이제 평생학습의 주요 이제 사다리 아니면 뼈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에 전달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972년에 이제 이 문건이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정책적으로 이제 평생학습의 시대가 열리는 걸 알리는 아주 중요한 문건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은 저 러닝 투비입니다. 여러분들도 인간의 존엄과 뭐 마음에 걸렸던, 부인이 있던, 혼자 살던, 덜 배웠던, 어쨌든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죽는 것도 중요하고, 평생학습에서도 일어나는 모든 사태의 교육과 활동들이 한 사람의 존재를 위한 학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키워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살았던 사회는 학교 사회였어요. 어디 나왔냐, 뭐 스파이냐, 뭐 지역이 어디 있냐, 동문들이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학교 사회였다면 이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평생학습 사회, 어디서든 배우고 학습한 것이 인정받는, 그리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인정해줄 수 있는 사회로 갔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유토피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이런 사회가 언제 나올까? 특히 한국 사회에서, 한국같이 이렇게 학력 사회인 거는 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잘 나이 들고 잘 산다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특히. 그래서 평생학습에서는 사실 학교 사회에 반대되는 말로 평생학습 사회를 추구한다를 이상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이 힘을 받는 이유는 언젠가 이게 지금 법과 조례에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식사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국가는 모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의 10조에 있고요. 31조에는 국가는 이를 위해서 평생교육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헌법에 이제 평생교육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교육기본법이 바뀌면서 평생학습의 의무를 개인들이 알아서 시간 내서 돈 내서 이런 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평생학습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헌법에 낸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에서 벤치마킹을 오는데 놀랍다고 해요. 이 헌법 때문에 저도 있는 거예요, 부천시에. 그래서 전국의 지방자치의 이제 많은 시군구들이 이제 이 헌법을 모법으로 하여서 이걸 근거로 예산을 따고 행정적으로 시스템과 체계를 구축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여러분들이 힘을 합치면은 이런 것들이 어느 분야든 헌법이나 조례나 들어가서 이것이 잘하는 선생님들이 계셨을 땐 되고 흩어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시군구나 국가나 뭐 이 정부 부처에서 중요성을 인정하고 함께 시행할 수 있도록까지 가는 데까지도 여러분들의 활동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평생학습은 이 헌법에 들어가 있고 기본법에서 여기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저희 분야는 이 유네스코 4개 기준으로 영역이 구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알기 위한 학습은 이제 문해교육 같이 학력 인정을 받는 그런 교육이고요. 행하기 위한 학습은 러닝 투두는 이제 직업교육이에요.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직업이잖아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직업교육이 중요하고,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러닝 투비 분야예요. 존재를 위한 학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는 인문학 같은 철학, 토론, 시민교육 이런 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똑같이 균형을 갖고 진행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속적으로 저희가 강조하는 거는 러닝 투비 투게더예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함께 잘 살아야 된다. 뭐 저 혼자의 안이랑 안녕으로 지금 안전을 위협받는, 집에서는 안전한데 나가면 일단 안전하지 않잖아요, 우리 사회가.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노인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노인과 특히 여자 저소득층의 그 빈곤율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거를 그럼 그분들이 해결해야 될까? 이건 국가와 사회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은 크게 4가지의 기둥으로 돼 있고요. 제가 정책 사업을 할 때는 이 4가지가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대우를 하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결국 이 4개의 기둥 중에 제일 초점을 둬야 된다라고 하면 어디일까요? 어디야? 존재하기 위한 존재하기 위한 학습과 맞습니다. 더불어 살기 위한 학습에 2가지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사업들을 많이 예산을 이쪽에 더 많이 사실 쓰기는 해요. 이쪽은 뭐 일자리 경제 파트도 있고 뭐 문해교육도 그렇긴 하지만 전체 특히 제가 이제 추구하는 평생학습 정책은 이 존재하기 위한 학습하고 함께 잘 살아내는 것이 내가 행복한 길이고 내 아이가 행복한 길이고 다 행복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기둥이 평생학습에 중요한 받침이 되고 있어요. 결국 그거는 뭐냐면 행복하게 살다가 잘 가기 위한 일생을 행복해지기 위한 학습이 평생학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짧게 이제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육기본법에도 헌법에도 사실 학습은 인간의 기본권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 가서 원하는 것을 학습할 수 있는 거를 기본권으로 인정을 하고 그거를 국가나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정책과 시스템과 구조를 마련해 줘야 된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거 제가 마셔도 돼요? 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년 통계치를 내요. 평생교육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통계치를 발표해보면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평생학습이나 이 학습에 들어오는 인구를 조사해봤더니 고학력자 아직까지도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인 그 다음에 학력과 경제력이 있으신 분들이 평생학습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 혼자 사는 독거하시는 노인들의 웰다잉에 또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때도 사업의 영역과 대상적인 측면을 조금 이렇게 나눠서 함께 고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게 나누셨을 때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부처들도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또 연령대별로 다르기 때문에 함께 그거를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3시 반부터 했으니까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힘드시겠지만 제가 빨리 진행할게요. 오늘 선생님께 이제 평생학습센터 소장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3가지입니다. 저는 어쨌거나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시민이라고 일단 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웰다잉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고 연구도 하신다고 하니까 어쨌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가르치는 시민이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준비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시민이었을 때 평생학습센터 소장한테 뭘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3가지를 같이 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제 제언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 교육학적으로는 뭐 선생님들이 얼마나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교육의 질은 뭐를 넘지 못해요?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해요. 교사의 질이라는 거는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그가 나온 학교가 어딘지 그 다음에 뭐 석사를 했는지 학사를 박사를 했는지가 아니라 그 분야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로 접근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 동안 웰다잉을 많이 공부하시고 제가 들기엔 독서회도 있고 막 한 달에 한 번씩 막 강사들 모여다 공부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를 약간 내려놓으시고 우리 선생님들 자체를 좀 본다고 치면 가르치는 사람, 웰다잉을 강의하는, 연구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시작하시는 기회를 반드시 가지셨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늘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가 함께 가야 될 방향이 어딘지를 고민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렇게 강사 집단이 모였을 때는 더더군다나. 저도 동아리를 해보고 강사회도 들어가고 학교에서도 강의도 해봤지만 개개인의 역량과 성격과 독특함과 아이덴티티가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제가 봐도 너무 달라요. 그리고 그간 삶에서 쌓으신 경험치도 굉장히 다르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모여서 함께 뭔가를 해나간다는 거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개개인이 다 하나의 우주거든요. 생각하는 가치관, 판단력, 안목, 세계관이 다 달라요. 똑같은 공부를 하고 있어도. 그런데 그런 세계들이 하나의 우주들이 지금 50명이 모여서 같은 일을 한다는 건 거의 기적입니다. 싸우지 않거나 도발하지 않거나 갈등을 안 이뤄낸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걸 믿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향으로 성장하면서 합의하면서 배우면서 하는 과정 자체가 형생학습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뭐보다 중요하냐면요, 강사가 와서 강의하는 것보다. 뭐 그간 굉장히 훌륭한 강사가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부천에도 시민대학 과정하면 뭐 서울대 교수님도 다 모시고 하지만 그 훌륭한 강사님이 오셔서 강의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시는 거지 그게 학습은 아니에요. 그게 내 것이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 삶에서 실천되거나 우리 안에서 합의되고 공유될 수 있고 토론해서 정리될 수 있으면 그때서야 합의가 된 거고 그게 학습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타트는 우리가 얼마를 사업을 딸까 누구에게 어디로 갈까 보다 늘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람, 나는 또는 우리는 누구인가를 함께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커뮤니티가 먼저 되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원장님께서 아까 식사하시면서 우리 너무 공부만 열심히 해서 개개인적인 사사로운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사적인 얘기는 거의 안 하시고 공부 많이 하신대요. 책도 워낙 많이 읽으시니까. 그래서 잘 모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학습은 이 교실에서 벗어나서 뼈다귀 해장국을 드시면서 소주를 하시면서 오늘의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데서 정말 진짜 평생학습이 일어나거든요. 물론 싸울 수도 있겠죠. 아까 그 얘기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라고 불이 붙을 수가 있어요. 논쟁이 언제든지. 그렇지만 그것을 함께 협의하고 화합해 나가는 과정도 학습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학습은 절대로 혼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그냥 그렇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뿐이지 진짜 학습의 메커니즘은 두세 명이 모여서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나눴을 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성장적인 모임이나 단체가 되시려면 이 모임 자체가 학습 커뮤니티가 먼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가진 각각의 노하우와 커리어들이 발현돼서 서로에게 시너지가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 모임이 아니라 관계가 되셔야 된다라는 걸 제안드려요. 저도 이제 페북을 하는데 카톡도 하시잖아요. 페이스북 하세요, 선생님? 그리고 요즘은 다 SNS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뭐 굉장히 그 교실 열면 너무 많이 오세요. 거기에 가서 이제 생일이 딱 떠요. 손계순 회장님이 오늘 생일입니다. 그러면 150명이 쫙 좋아요 달아요. 회장님, 원장님 축하드려요. 막 꽃다발 오고 난리가 나는데 정작 오늘 저녁에 만나서 밥 먹어야 하는 사람은 못 되는 거예요. 전화해서 송 원장 오늘 생일이지 나랑 소주 한 잔에 있으시겠지만 송 원장님 안 그러시겠지만 최근에 보면 없어요. 좋아요는 진짜 욕하면서도 좋아요 누르잖아요. 이건 가상세계예요. 얼굴은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그 조리되고 요리된 낱말들과 이야기들이 난무하잖아요. 실제 세계와 굉장히 다른 분야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는 모임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자체가 그냥 모이고 밥 먹고 헤어지는 게 아니고 진짜 아까 말한 관계의 연결망을 이 안에서 이루어지셔야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로 가면 그 시너지를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개개인의 이제 많은 공부와 영향력들이 굉장히 있으시지만 평생학습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오해하지 마시고요. 평생학습 측면에서 보면 학습은 절대로 혼자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똑똑하다고 느낄 뿐이에요. 난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난 이것도 할 수 있어? 근데 사실 조금 더 살펴보면 주위에 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만큼 안 하는 사람이 또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나만 하는 거야. 내가 발견해냈어 해도 사실 더 따지고 보면 그거보다 더 앞서서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많은 영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 공유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함께 커뮤니티가 그냥 모임이 아니라 관계 연결망을 선생님들 안에서 이미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평생학습 동아리 이번에 신청하셨지만 학습 동아리를 매우 육성해요. 그래서 수업에 열린 거를 학습했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강의가 10차씩 만약에 이제 선생님의 강의를 10차씩 들으셨단 말이에요. 노인분 한 20분이 그러면 막 눈물도 흘려요. 그 자리에서 맞아 나 저렇게 했어야 돼요. 나를 막 후회하고 근데 학습은 희한하게 막 울고 가슴을 치고 후회하다가 일어나서 나가면서 20% 잊어버리고요.
센터 나가면서 날씨 추워졌다고 하면서 20% 잃어버리시고요. 버스 타고 집에 가셔서 누우시면 95%가 날아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연구를 했을 때. 그게 정상이에요. 이 뇌로 봤을 때.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반복하고 리마인드하고 성찰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실제적으로 사람이나 지역에 환원하시면서 그걸 내 거로 가져가셔서 노하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는 40분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강의하지 않으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찾아내는 방법들을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거는 학습 커뮤니티가 만들어내는 공간과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일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회장님이 웰다잉 강의를 30명을 놓고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분들이 웰다잉 강의를 듣고 뭐 반이라도 다시 학습 모임이 만드셔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원장님 이거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 말이 맞아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 안 되는데 어떡할까요? 라는 끊임없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피드백이 일어나야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진짜 웰다잉을 하시겠죠. 강의만 들었다고 사실 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학습 커뮤니티를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강의하는 어르신들도 학습 커뮤니티를 만들어주시고 그게 사실 관계 연결망이 합쳐지면 그게 사회 안전망으로 이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 동료들과의 대화입니다. 이거는 이제 요 세 개는 제가 혼자 잘라서 떠드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미국의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개발 운동을 하시면서 많은 강사들을 키워낸 이제 어느 교사 선생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 걸 베이스로 해서 책을 내셔서 제가 그걸 읽다가 이제 여러 활동가들에게 강의할 때 쓰는 그 세 가지예요.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동료들과 대화하십시오. 특히 여기 교사분도 계시지만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혼날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교육학을 전공을 했고 나름대로 이제 학위도 받았지만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혼자서 가르치고 하는 수업의 장면을 잘 공개하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이럴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혼자 만든 수업안은 혼자만 갖고 있고 잘 드러내거나 공유하지 않는다. 특히나 실패 사례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더 공유하지 않는다. 이게 하기 쉽지가 않아요, 사실. 특히 수업의 현장을 공개하는, 저도 이렇게 막 강의하고 있는데 우리 뭐 사장님, 시장님이 들어오신다거나 의회에서 누가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버벅거리면서 막 엄청 신경 쓰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가르치는 업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한국이나 다 똑같대요. 자신만의 세계에서 나의 방법으로 이제 강의들을 많이 하시고 그것이 나의 영역이고 나의 이제 불같이 뭐 이렇게 다들 아주 신성한 영역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맞기는 하나 조금 더 성장을 위해서는 같이 가르치는 어떤 강사들과의 동료의 대화를 끊임없이 하라라고 이제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닫힌 문 뒤에서 더 이상 가르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서도 하시고 뭐 토론도 많이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노하우가 있는 그런 강의력들을 함께 오픈해서 하시죠, 선생님. 뭐 나와서 한번 저희는 시민 강사 육성할 때 그런 방법을 요번에 써봤어요. 그래서 강의안을 짜서 이제 이렇게 강의하고 전체적으로 컨설팅을 한 분 하실 강사분 전문가를 모셔다가 이제 듣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받거나 그런데 동료로부터 받는 게 사실 쉽진 않지만 그런 기회를 끊임없이 가져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을 조금 더 빨리 드렸어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이거는 이제 PPT를 원장님이 다 쏘시면 한번 나중에 한번 복습하시면서 보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르친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사실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왜 이 일을 하는가예요. 저는 그래요. 항상 물어볼 때 선생님 왜 이 일을 하세요? 왜 웰다잉이죠? 왜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이 일을 하는가? 그리고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성찰. 그래서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선생님들의 내면의 풍경은 뭔가, 그리고 선생님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지성, 감성, 세계관, 철학에 대해서도 나누시고 외부 세계와 끊임없이 소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걸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평생교육사 전문가 이야기할 때 이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뭐 제가 봤을 때는 끊임없는 평생교육을 평생학습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 훌륭한 성인 교육자의 품성을 지금 너무 다 갖고 계신 것 같고 패스트 러너가 되라.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배우는, 그리고 새로운 것에 민감성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책을 본 바에 의하면 성인학습자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견고해져요.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색깔과 자기의 세계관이.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굉장히 견고해져서 그걸 바꾸기가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데 새로운 것과 이질적인 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마시고 감수성을 좀 길러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패스트 러너가 되라라고 얘기하고, 뭐 지금 선생님들 개개인은 다 그러겠지만 세 번째, 저는 강사의 역할이나 가르치는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오센틱한 거라고 생각해요. 진정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 교육에 대해서. 그 진정성은 다시 말하면 실제로 웰다잉을 실현하고 계시냐, 이것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강사들이 대체로 말을 되게 잘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좋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 다 못하거든요. 근데 정말 뭔가를 하라고 실천하라고 강의할 때는 본인이 그걸 정말 온 삶으로 해내고 있는지, 그런 강의는 굉장히 진정성 있게 들리거든요. 뭐 서울대 교수님 와서 하는 것보다 막 눈물을 머금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오센틱한 퍼실리테이터가 되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런 말을 말씀하게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자신을 누구보다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평생교육 관계자들의 역량 강화할 때 이제 같이 나눴던 얘기들을 제가 한번 넣어봤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한 관계 연결망입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가 아까 말한 모임이 아니라 정말 관계망, 공적 관계, 선생님들 서로 전화해서 소주 사주고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이 세상에 내가 어떤 위험에 처했어도 아까 그 고독사한 사람들의 통계조사에 의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전화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게 고독사의 큰 원인이 되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은 많으시겠지만 정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서 와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는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사실 네트워크의 과제입니다. 관계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이 우리가 잘못 이해할 때 강의를 하고 이 사람들은 다 받아들인다, 나는 전문가고 이 사람들은 아마추어다라고 강의를 해서는 시너지나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거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들은 주제를 던지시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선생님들의 강의를 듣고 각자도 피드백을 하지만 학습자들끼리도 그거를 나누고 고민하고 통합해보는 기회를 반드시 주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교육에서 효과적이에요. 저는 지금 그걸 못하고 있지만 시간 관계상 빨리 막 정보를 전달하느라 여러분들은 이제 만나실 때 이 방법을 한번 써보시라고 제가 권유를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부천시방사학센터는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다문화, 작은도서관, 노인, 여성, 청소년, 아동, 문해, 교육복지 쪽에 이제 네트워크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대표 한 사람씩이 다 저희 실무협의 위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할 때 제가 뭐 혼자서 잘라서 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12분을 모시고 2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통합하면서 제가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 네트워크가 있고 바깥으로 나가면 사회단체가 되게 많은데 저는 이제 문화재단 있고요, 부천시에 초중고 대학 있죠. 네, 부천시 교육지원청 있고 여성 청소년 관련 기관 있고 시민사회 단체가 또 되게 많아요. 여성 단체도 많고 복지기관도 많은데 제가 이제 원장님한테 짬이라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천시에 이제 선생님들이 접근하기 좋은 쪽은 36개 동에 이미 보건소에서 그 100세 건강실 상담 코너가 이미 다 36개에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거기 되게 모여서 뭐 혈압도 재시고 뭐 상담도 받으시고 하세요. 웰다잉하기 제일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6개 주민센터에 있는 100세 건강실을 한번 어떻게 연계를 맺을까를 고민하시면 좋겠고, 그거에 관련된 건 참여소통과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건소나 100세 건강실, 거점경로당은 이제 노인복지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미 우정 쪽으로 많이 가셨다고 하는데 소사나 원민 쪽도 굉장히 많거든요. 거점경로당이. 거기하고 접근하실 때 개별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이제 저희 부천시에 이제 이 담당 협의처하고 함께 하시는 것이 훨씬 진행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바깥에도 네트워크가 되어져 있어서 여기가 만약에 웰다잉 연구소라면 이렇게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네트워크들이 있으시면 좋고 연계되면 활동하시기가 더 좋으실 거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이거는 뭐 아까 커뮤니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책에 나온 걸 제가 소개시켜 드린 거니까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입니다.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웰다잉이든 뭐 평생학습이든 뭐 HR대에서 기업 교육은 사실 다 하다 보면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아무 이익이 없던 어린 시절의 관계, 기본적인 것, 인간을 존중하고 이해해주고 함께 나누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삶의 본질이 뭐냐라고 이제 비로소 다시 돌아가잖아요. 어린아이 상태로. 그것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걸 잊지 않고 살면 좋은데 인간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공감하고 실천해내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는 제가 할 때는 항상 그 아랫세대들을 위한 창조성, 그분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 주실까를 고민하시면 좋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더 젊은 층들에게도 주실 수 있는 뭔가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 청년들과 중장년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생교육은 언제나 화두는 함께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선을 위한 연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잊지 말고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제가 활동할 때 아까 거는 원론적인 체계 얘기라면 이거는 제가 이제 활동하면서 얻은 경험 노하우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기 센터 수장이 되기 전에 비영리 단체에서 부천에서 한 15년간 자원활동가로 이제 활동을 하고 학교에 들어가서 일한 건 한 10년 정도, 한 7, 8년 됐어요. 거기서 강의하고 뭐 학위 받느라고 논문도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공 영역에서 소장을 하고 있는데 한 20년간 평생학습에 관련돼서 이제 실제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학습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평생학습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고 나서 그 대상자들이 끊임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조건을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게 굉장히 화두입니다. 집단 지성을 활용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AI가 무서운 거는요. 앞으로 의사가 없어진대잖아요. 제일 먼저 전문직인데 의사가 한 사람을 진찰할 때 직감과 여러 가지 엑스레이 결과를 보고 하는 속도보다 AI가 간암에 대한 전 세계의 임팩트가 몇 천만 건, 몇 백만 건을 고려해서 평균치를 내는 속도가 훨씬 빠르대요. 그리고 그게 진단을 내리는데 정확도가 인간보다 훨씬 높답니다. 그거는 AI가 무서운 거는 융합적인 사고를 순식간에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내가 IQ가 150이라도 이 융합과 융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정보를 찾아내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인간은. AI는 현재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대가 도달했다면 우리가 물론 그들을 대상으로 싸워나갈 건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떠오르는 화두가 집단지성입니다. 이 분야에 갖고 있는 분들이 어느 만큼 지성을 모아서 힘을 얻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일할 때 지도나 이미지를 많이 활용해요. 그래서 웰다잉에 대한 연구나 영역이나 내용들도 그림으로 만들고 체계화하고 대상해야 될 접근들도 뭐 영역별로 대상별로 하시면서 이제 실판에 막 그려가시면서 저는 그렇게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린 거는 강의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부터가 진짜예요. 저도 여기서 이제 1시간 막 떠들고 가지만 짧은 시간 내에 선생님들이 얼마나 제 얘기를 수용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 표정이 굳어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한 가지라도 가져가신다면 그때부터 진짜 강의의 효과가 나타난 거거든요. 저 만족도와 상관없이.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나는 무엇을 그려냈나를 생각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성과는 곧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난 학습자들이 진짜 이야기를 만들어내시는 거를 또 묶어내시면 좋겠다. 저는 아까 듣고 너무 아쉬웠어요. 이렇게 훌륭한 단체랑 이런 분들이 부천에 계시고 전국에 별로 없다고 하는데 좀 이제 이번에 알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는 방식들도 같이 전략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지역의 자원을 10분 활용하세요. 제가 와서 짧은 시간 내에 그래도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는 저 혼자는 거의 안 하고요. 지역의 기관 단체가 저희랑 함께하는 단체가 한 350단체랑 동아리가 한 250개 동아리가 하는데 그분들과 늘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임이 사실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한 번 모인 네트워크가 모이면 엄청난 네트워크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자 을 10분 활용하시고 연계하시고 계속 확장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홍보도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홍보. 그리고 사실은 이제 지역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나가실 때는 나는 전문가야 이러시는 것보다 협상가가 되시는 게 훨씬 빨라요. 나는 이거 나보다 잘할 사람이 없어. 이런 거는 하지 않고 나는 이걸 잘하고 너는 저걸 잘하니까 한번 같이 세팅하면 웰던 강의를 할 때 그냥 강의만 하지 않고 뭔가 여러 단체 기관이 함께하면 큰 행사가 될 수 있고 홍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려면 전문가 플러스 협상가가 되십시오. 그리고 이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뭐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레벤스의 생애 단계에서 보면 인간이 자존감을 느끼면서 죽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이유는 내가 그래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었고 내게 의미 있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거는 개인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게 내 부인이면 더 좋고요. 내 아들이면 더 좋고 친구여도 상관없어요. 누군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아냈느냐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내게 있느냐가 결국은 평안하게 뭔가 생을 마감하고 잘 살아냈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선생님들께 하면서 조금 추가적으로 들어갔던 책들은 이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스타트 하실 때 추가적으로 한번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좋아하는 책들입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강의를 좀 더 일찍 들었으면 더 좋았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각자 이렇게 많은 재능과 능력을 갖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나누고 있지 못하는 이걸 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이 평생학습원을 통해서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가 힘을 함께하고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여기 소장님이죠. 소장님이 우리 모임을 좀 관심을 가지고 가지고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중에 두 가지만 이제 우선 아까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